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록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요즘에 어딜 가나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LH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면서 재보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정세균 총리가 직접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총리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1차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 모두 LH 직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직 좀 미흡하죠. 이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오늘도 이제 조금 광명 시흥 이쪽뿐만 아니고 제3신도시까지도 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범위를 좀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어떤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국토부 직원하고 LH 직원 본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물론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아까 정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지금 이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과연 LH 직원들밖에 없는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주어서 다른 차명 거래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정부 조사로 과연 밝혀지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20명 딱 찾아냈다고 해서 수사 의뢰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합동수사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사로 들어갔어야지 오히려 증거인멸의 기회나 이런 기회를 차단했던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조사라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다. 네. 그렇죠. 벌써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가능성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저게 3월 2일 날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이 한 일주일쯤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이번에 2차 조사 대상자가 이제 10만 명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좋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 대표가 대신 민주당이 먼저 해라. 또 이렇게 이제 받아쳤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은 하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당사자들이에요. 사실 국회의원이 공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자 아닌가요? 국민의 대표, 또 선출직 공직자죠. 네. 공직자가 임명직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해당 지역뿐만 아니고 과연 부동산 투기 이런 걸로 부도덕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당의 의도는 이제 물타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범죄가 꼭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대답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김정인 위원장은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해당이 없는 겁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보는데 민주당 먼저 해라. 이렇게 단서를 붙였고요. 네. 또 원내대변인 논평을 오늘 낸 걸 보니까 하자. 그런데 청와대도 하자. 이렇게 자꾸 꼬리를 붙입니다. 네. 이제
뭐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좀 더 터져 나와야 아 뜨거라 이 잘못한 우리 국회의원들 큰일 나겠구나 해서 네. 실제로 뭐 그런 조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 뭐 단서를 달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실제 그래 조사하자 그러면 우선 조사의 주체가 문제가 돼. 대상은 이제 300명 전원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자 그럼 300명 전원에 본인 직계 가족만 할 것이냐 반계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모 정당의 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어디서 개발 정보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 뭐 친인척이나 누구한테 정보를 줘서 나중에 그 이익을 공유했다. 이럴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쳐도 그다음에 조사의 주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사를 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다 들여다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 실질적인 장애물이 많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안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좀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특히 이번 LH 사태는요, 이 부동산 투기의 박탈감을 느끼던 2030 세대가 무너진 공정성까지 확인을 하면서 더욱더 분노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사태가 선거 판세나 이 결과 같은 걸 좀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그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한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전쯤하고 지금하고 벌써 여론조사 결과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한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이 LH 문제가 정부에 의해서든 아니면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정부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소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가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정권 초기에 터졌으면 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핑계가 될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4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게 과거부터 있던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럼 4년 동안 뭐 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전체의 문제, 공무원들의 범죄 이런 게 터지면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비난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선거에서 좀 상당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뭐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런 면도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어떤 그 여야 내지 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보수 진보 이런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폭로한 주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하고 참여연대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쪽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가까운 뭐 인력 공급 업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이런 단체에서 이번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사실 여야의 문제는 아니구나. 물론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그 주장은 좀 설득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여당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두 분 다 이제 말씀하신 게 박영선 후보한테 이제 뭐 직격탄이 날아간 이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그 관훈 클럽 그 기자 회견에서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서울시장직은 대선으로 가는 하나의 뭐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이제 양자 대결에서 모두 이제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더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LH 사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보선에 막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부가
뭐 오늘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 외에 조금 더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부로서는 이 사태가 그 보선 정국을 덮치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놔서 아마도 뭐 꼭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빨리 밝혀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의외로 복잡하거든요. 더군다나 수사로 넘어가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4월 7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납득할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요, 이 묘한 게 여야의 문제로 가기 전에 안철수, 오세훈 두 분 중에 단일화의 이번 사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제 후보 등록 앞두고 이제 단일화를 할 것 같아요. 네. 토론을 한 번이나 이제 두 번 정도 하고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대략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떤 그 추격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네. 당연히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 나경원을 꺾은 그 효과에다가 또 어쨌든 정당이라는 건 무서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격 속도가 만만치 않은데 이번 사건이 LH 사건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한테 약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안철수와 오세훈 이 경쟁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렇게 이런 부분도 바라보시는 봐야 될 거는 것 어떤 같습니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당이라는 건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네. 의원들 오늘만 해도 뭐 대변인들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훨씬 스피커가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빅 스피커를 갖고 있는 국민의 힘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군요.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장관의 사퇴론과 경질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 총리가 오늘 변 장관을 놓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또 거취를 숙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당 안에서도 경질론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정세균 총리의 그 말을 잘 보면은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의 걱정과 심정을 잘 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건 통역을 하면 곧 경질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 국민들의 지금 분노 이런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곧 사퇴할 것이다. 예. 사퇴가 아니고 경질이죠. 경질. 그게 왜 그러냐면 정세균 총리 잘 아시지만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인사권자의 그 어떤 결단에 대해서 총리가 더군다나 그 신중한 총리가 언급을 했다.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더군다나 정세균 총리의 평소 스타일을 볼 때 그러면 이건 정세균 총리가 심사숙고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는 게 여기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절대 그 바꿀 생각이 없다. 만약 이런 것을 이제 느낌을 왜냐하면 총리는 대통령을 가끔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저는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것으로 봐요. 네, 네. 더군다나 변창흠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LH 사장 시절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LH 사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도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상시 생각 같은 것을 좀 반영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LH 사태와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그 LH 사태의 파장과 영향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될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본격적인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자는 그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가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2년 3월 9일 네. 수요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9일을 향해서 뛰고 있는 대선 주자들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권 주자로서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191, 당 대표로서 지난 6개월 지지율 상황을 보자면 역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이낙연 대세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또 어대낙, 뭐 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대표 맡은 기간에 오히려 지지도가 다 떨어져서 지금은 3위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면서 이제 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대표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없었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지도 네. 아니고. 자, 이제 그 두꺼운 외투를 벗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 이제 실력 같은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표 때 물론 운신의 폭이 좁았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원래 그 지금 이제 당내 경쟁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을 보면 한 사람은 좀 인파이터형이고 네. 한 사람은 아웃복서형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낙연 그 전 대표가 다시 이걸 그 대표직을 던진다고 해서 그 평소 스타일대로 이 스타일이 바뀌었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이걸 회복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과거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좀 하여튼 여하튼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또 박빙으로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역전이 됐는데 아무튼 뭐 그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든 또 제3지대에 속해 있든 윤 총장을 찍겠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 브랜드가 뭐 확실하다, 확고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정치 진로 두 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갑자기 뭐 인기를 얻으면서 대선 주자로 확 뜨는 경우. 그 이제 고건 전 국무총리가 계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인 열린우리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리 좀 몰린 측면이 있고요. 또 반기문 바람 기억나시죠? 네. 2016년, 2017년. 그때는 이제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이쪽의 대선 주자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반기문으로 어떻게 재집권을 해보자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대선 주자들이 누가 있죠? 안철수 아니고 홍준표도 아닙니다. 그분도 무소속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1%를 잘 못 넘기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전 총장이 야권 지지층 또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뭐 이런 분들이 네. 그럼 윤석열로 한번 해보자라고 일시적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상당 부분이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전에 그러면 낙마할 걸로 한 2, 3개월 안에 꺼지지 않을까.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쭉 분석을 하면 대략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슷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잠룡으로 남아있는 한 전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자 그러면 제3지대를 벗어나서 정말 제3신당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현재의 뭐 국민의힘이나 뭐 이쪽하고 연대를 한다든가 네. 입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또 한 번 지지율이 요동을 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송 기자께서 보시는 것처럼 2,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폭락한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윤 전 총장이 아마 2, 3개월 안에 정치적 선택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안 하면 이게 상당히 유지가 돼요. 과거에 그 벤처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는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번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꽤 오래 갈 것이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한번 이렇게 조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 선택을 제3신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어느 쪽으로 했을 때 그때 한번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은 꽤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 오히려 조정 국면이 좀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까 이제 성 기자님께서 국민의힘의 현재 그 대권 주자 누가 있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한 분이 정치 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인데 이분이 국민의힘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별로 좋은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왜 지금 이럴 때 또 나서가지고 작년 총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책임에 대해서 아직도 머릿속에 뇌리에 생생한데 황교안 전 대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생각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또 광화문, 뭐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게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서 또 제3지대하고 합쳐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보겠다 하는데 황교안 전 대표 왔다 갔다 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전혀 반갑지 않다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가 뭐 지지도가 올라가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죠?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황교안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쓸 거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를 뭐 좀 가까이에서 뭐 무슨 당 지도부나 뭐 고문이나 뭐 이런 거로 앉힐 생각 아마 조금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교안 전 대표 본인이 지금 일종의 자가 발전 개념으로 뭐 정치를 재개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당에서 또는 심지어 이제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성 기자님. 예,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 이렇게 지도가 올라가는 배경에 일종의 반정치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를 잘못한 정치인들한테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정치에 자꾸 희망을 못 갖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은 대선 주자가 아니고 그 엄청나게 그 갈고 닦은 수사 역량을 후배 검사들 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다가 좀 전수해주는 이런 역할. 그게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고 평생을 존경받으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윤석열 총장 정치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LH 이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얘기했었죠. 근데 이 수사를 경찰에다 맡겼단 말이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잘 아시지만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수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 역량, 그다음에 여기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수사에 큰 손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경찰을 시험에 들게 한 LH 수사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재보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LH 사태 그리고 대선 1년을 앞둔 대선 주자들의 행보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